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잠깐의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읽지 않은 책을 읽은 척했던 당신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셨나요? 여러분의 양심 위에 무겁게 올려져 있는 바로 그 책을 펼쳐봅니다. 양심의 가책.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사실 저는 작가이면서도 책 때문에 끝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소설가가 되기 전에 읽은 책은 장편소설 단 2권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사회과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은 읽었지만 소설가가 장편소설을 2권 읽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끝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맡아야 청취자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공감을 느끼면서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들어가면 읽지 않은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컨대 살만 루시디의 한밤의 아이들은 제가 10년째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100년의 고독은 제가 4년에 걸쳐서 읽었고요.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은 완독을 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정말 18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신성한 의무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읽었다는 책을 나 혼자 안 읽은 것 같으면 왠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희 양심의 가책은 여러분들이 15분만 투자를 해서 들으시면 왠지 읽은 듯한 느낌이 들게끔 해드립니다. 말하자면 밥은 먹지 않았지만 밥은 먹은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양심의 가책에서 첫 번째로 다룰 책은 바로 이런 타이틀로 소개되는 책입니다. 현대 100대 소설, 영어로 쓰인 최고의 소설, BBC에서 선정한 반드시 읽어야 할 현대 고전. 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럼 어떤 책일까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개츠비를 빗대어 승치비는 개츠비에 빗댄 승리의 별명인데요. 개츠비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입니다. 승치비, 네, 승리와 개츠비를 합성한 단어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양심의 가책에서 다룰 첫 번째 책은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대한 개츠비만큼 안 읽어봐도 내용을 아는 소설은 흔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버전의 영화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는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버전도 굉장히 흥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끝없이 부와 성공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몰락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왠지 뻔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흔한 스토리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되는 게 개츠비의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지금보다 쉽게 상처받던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충고를 나는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다. 혹시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면 말이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너처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라. 자,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친절한 줄거리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친절한 방송이니까요. 나는 개츠비의 이웃에 살던 사람, 그가 친구라고 부르던 닉 캐러웨이입니다. 내가 개츠비를 만난 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게 활활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증권업계에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왔고 근처 롱아일랜드라는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이웃엔 주말마다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대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개츠비였습니다. 개츠비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파티에 초대했는데 31~2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그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우린 자주 어울렸고 제법 친해졌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개츠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 친구, 내가 당신의 친척 동생 데이지를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개츠비의 부탁은 정말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당시 개츠비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얼마 후 데이지는 부잣집 아들 톰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개츠비는 줄곧 데이지와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고 마침내 데이지의 집이 보이는 곳에 대저택을 샀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개츠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지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줬죠. 행복에 겨워 데이지를 바라보는 개츠비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무척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그때 몰랐기 때문이죠. 개츠비는 죽었습니다. 자신의 대저택 수영장에서였죠. 교통사고로 갑자기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개츠비를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사람으로 오해했고 집으로 쫓아와 총을 쐈습니다. 그리곤 자신도 죽음을 택했죠. 그저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이지만 나는 몇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범인의 아내를 차로 친 것은 데이지였고 개츠비는 그걸 끝까지 감춰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개츠비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찾아갔을 때 데이지와 톰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 저희의 친절한 줄거리 소개 잘 들으셨나요? 성우 목소리가 경쾌해서 왠지 개츠비의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 줄거리 소개에서 감을 잡으셨겠지만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어느 정도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청혼을 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잖아요. 피츠제럴드 역시 아내인 젤다에게 원래 청혼을 했다가 정확한 워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낙원의 이쪽이라는 장편 소설로 대성공을 거두자 재청혼을 젤다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개츠비라는 인물은 피츠제럴드의 페르소나, 즉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개츠비는 사실 아직도 많은 독자들한테서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세계문학 고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독자들이 도대체 이게 왜 훌륭한 소설이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끄럽게도 사실 저 역시 이 책을 일독하고 나서 너무나 용기 있게 칼럼에 이게 도대체 왜 위대한 소설인가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2번, 3번까지 읽고 나니까 왜 위대한 점인지 저는 깨닫게 됐는데요. 저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책에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예로 들자면 피츠제럴드는 물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많이 비유로서 활용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 단편 소설에서 썼는데 그 지느러미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자본이 끝없이 흐르는 굉장히 큰 강 내지는 바다라는 거죠. 이 큰 강과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피츠제럴드 자신도 그랬고 개츠비 역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단번에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를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개츠비가 막대한 부를 거두고 난 다음에 데이지를 이제 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지를 만나는 날에는 비가 갑자기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옷을 잘 달아입고 머리에 힘도 줘서 뒤로 넘겼는데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굉장히 볼품없는 꼴이 되어서 데이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매일 밤 굉장히 화려한 파티를 열 때 개츠비는 그 사람들과 손님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고독하게 바다 건너편에 있는 푸른 불빛을 바라보는데 그 푸른 불빛이 바로
데이지의 집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집과 데이지의 집 사이에 거대한 바다가 있잖아요. 이건 역시 메타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물을 건너야 데이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파티를 열어서 결국은 데이지가 이제 자기의 소문을 듣고 자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날 역시 비에 홀딱 젖어서 볼썽 사나운 꼴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개츠비는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 총에 맞아서 죽는 씬 또한 그 장소의 배경은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개츠비가 물 위에 떠 있는 삶에 비로소 성공을 했지만 그때는 바로 죽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야 그토록 자기가 간절히 원하던 물 위에 떠 있는 삶을 실현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이렇게 허황된 것이다. 손에 잡아봤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츠제럴드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개츠비가 죽는 날에는 장례식에 끝없는 비가 내립니다. 이런 식의 메타포를 이해하는 독자들, 혹은 이런 메타포의 그 활용법에 찬성하는 독자들한테는 위대한 개츠비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가 드러나는 굉장히 훌륭한 수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뭐 신문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자세로 문학 작품을 접하는 독자에게는 위대한 개츠비는 굉장히 지루한 텍스트의 나열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호평과 혹평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왜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은 사실 번역 제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방향은 원제로 향해야 되죠. 그렇다면 원제는 The Great Gatsby인데, 뭐 개츠비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질문의 무게는 그레이트에 쏠리는 겁니다. 근데 그레이트는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훌륭한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심지어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수식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소설을 읽어본 많은 독자들은 개츠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던 청년이 어느 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의 곁에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울프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울프심이라는 사람은 상류층 사회에 걸맞지 않게 사람의 어금니로 만든 양복 커프스 단추를 매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울프심한테는 한때 메이저리그 야구 결승전이죠. 파이널 결정전인 그 월드 시리즈의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심이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개츠비가 울프심과 어떤 사업을 했냐면 시카고에 있는 뒷골목들의 무수한 약국들을 사들였는데, 이 약국이 바로 당시 금주 시대의 밀주 사업을 실행했던 본거지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몰래 술을 사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독자들은 이 개츠비가 밀주 사업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개츠비가 그레이트하느냐? 여기서 피츠제럴드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단어로 개츠비를 수식하는 게 어울릴까 하고 말이죠. 근데 일부이긴 하지만 그레이트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단해,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The Great Gatsby라고 붙였을 때 피츠제럴드가 추구하는 이중적인 구조의 그 문학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제로 The Great Gatsby를 접했을 때는 뭐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번역이 되었을 때 위대한 개츠비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문하고 반감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저의 추정일 뿐이지만 아마 최초의 번역자 역시 위대한 개츠비냐 아니면 뭐 대단한 개츠비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단한 개츠비는 너무 이 문학적 모호성을 해치고 명백히 비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을 사랑하는 마음에 위대한 개츠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길 바랄 뿐이고요. 저희 양심의 가책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시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작가 최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